자, 자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는 말했듯이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그리고 한국국민당이 3당 연합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3당 연합 체제라는 건 아직까지 합당을 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에 가면 합당이 됩니다. 합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에는 선생님이 가로 열고 2라고 붙여놨어요. 즉 기존의 한국독립당과 다른 한국독립당이라는 겁니다. 1940년 한국독립당을 창당해서 3당 통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왜냐면 군대를 만든다는 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당 정부 지원으로 국민당 정부 지원으로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됩니다. 현행 우리나라 국군의 전신이죠. 자, 총사령관으로 지청천을, 참모장으로 랭킹 2위로 이범석을 임명하고요. 줄일게, 글자 크기 줄일게. 참모장으로 이범석을 임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한국광복군 행동준승 구개항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사준다면 사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배경에 뭐가 깔려 있는 거죠? 잘해라는 거잖아. 국민당 정부가 지원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그 광복군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굉장히 슬프겠죠. 그래서 한국 광복군 행동준승 구개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명목상의 지휘권은 임시정부에게 준 거지만 실제 지휘권은 중국군을 총괄하는 중국군 참모총장에게, 참모총장 더 위에 있는 게 장개석이니까 중국군 참모총장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전쟁 나면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하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1944년에 폐지가 됩니다. 폐기가 돼요. 우리나라 저기 임시정부가 계속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걸 폐기시켰고요. 1944년부터는 임시정부의 단독 작전으로 진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대한민국 임정내 여당이었던 한국독립당과 그 사나무장 단체인 광복군의 움직임이라면 이제는 좌파 쪽 움직임을 볼게요. 아까 여기서 우리 지금 조선민족혁명당이 우파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세력이 약화됐어요. 그쵸? 그 상황에서 민족혁명당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민족혁명당에 중도 좌파 세력들이 합류하고요. 그 산하의 무장단체로 조선의용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조선의용대는요. 밑에 봤듯이 1938년에 창설이 되어 있고요. 일본군 상대로 심리전이나 후방 공작 활동 등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전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었다면 뭘 하겠어? 후방 공작 활동이나 심리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전면전을 하겠지. 즉 그렇기 때문에 세력이 살짝 미약했다는 얘기고, 그 미약했던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전선연맹은 한국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시절에 이들과 이미 한번 연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좌우 합작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좌우 통합을 추진하지만 실패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정치 싸움 말고 계속해서 항일투쟁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제대로 하북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력 세력이 빠져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와 연결돼 있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와 연결돼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잔존 세력은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도 같이 넘어가 볼게요. 이 잔존 세력을 따라가서. 자, 아까 조선민족혁명당에서 이대로 계층돼 가지고 넘어온 애들이 이 대한민국 임정내 야당인데요. 요게 1942년에 임시정부에게 합류하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그 배경을 보자면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어요.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느냐? 국제 정세가, 자, 연합국의 임시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이게 높아지느냐? 잠깐만요. 여기 왜 가능성이 뜨냐? 이렇게 적어요. 연합정부의 임시정부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1년을 보세요. 임정이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쪽국의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유튜브에서 왜 시탱아 우리 전쟁 한번 하자 이러면은 이게 선전포고야? 아니잖아. 그지?
선전포고라는 건 국가의 수반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국가로부터 어떤 외교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사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또는 뭐 외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시정부가 대일에 선전포고를 할 수 있었다는 건 다시 말해 연합국 내에서도 저들 어느 정도 교직이나 그런 규모를 갖추었네 라고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원봉은 좋다. 그러면 나도 임시정부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임정에 참여를 선언하게 되죠. 그런데 임정 내 야당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선민족혁명당을 분해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당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야당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 과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뭘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옛날부터 일당 독재화를 하지 않았어요. 즉 제대로 된 민주공화정의 틀에서 자라왔던 정부이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서 우리 현 대한민국의 정부를 이루는 근간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민족혁명당이 참여하고 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좌우연합 정당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좌우연합 정부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조선의용대의 자녀 대원들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도 당연히 중국군 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42년에. 장개석이 뒤에서 조절을 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좌우 연합 정부가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은요. 요새 요 밑으로 내려가면 조선 독립동맹이 있고 그다음에 요 화살표를 타고 내려면 조선 건국동맹이 있어요. 둘 다 약간 사회주의 계열 쪽이라 밑에 쪽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자, 거기서 한번 어떤 일들을 했는지 다시 보기로 하고 왜냐면 요 나름대로의 해외 지역에서 좌우 통합, 해외 지역의 좌파단체 국내 지역의 좌파단체가 서로 트로이카로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제대로 시도하려고 했었던 경향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사회주의 단체를 먼저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이후에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요. 미얀마 전선에 파견돼서 이게 43년에 이러기고요. 43년. 일본군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진짜 싫어 이거. 일본군 포로를 신문한다든지 또는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등의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3년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 단독 작전권이 없었던 때잖아. 그래서 이것은 영국과의 같이 통합을 통해서 했고요. 다음 두 번째, 미군 전략사무국과 이게 OSS, 이게 지금 현행 CIA의 전신입니다. 전략사무국과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합니다. 요게 45년 8월이에요. 그런데 펜맨과 리틀보이가 활약해 버리면서 우리나라의 광복군의 실제적인 활동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백범일지를 읽었으면 이때 김구가 느꼈던 허탈감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팬맨과 리틀보이가 뭔지는 알죠? 선생님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친구들이에요. 원자폭탄. 얘한테 맞으면 염색태가 좀 뒤틀려요. 그때 우리 미국 커티스 레메이 형님께서 한 20개는 더 떨궜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그럼 봅시다.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카얄포는 선생님이 사회주의 단체까지 전부 마무리하고 올라와서 보겠습니다. 카얄포는 자, 내려가서 이제 아까 그 조선의용대가 분할돼서 내려온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보겠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요. 조직을 개편하고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조직 재편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부분의 뭐라고 해야 돼? 전투를 거의 다 배웠어요. 독립군의 전투. 위에 올라가서 하나씩 확인해 볼까? 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배웠죠. 그 다음에 중국 고령군과 의용군과 연합해가지고 쌍성보, 대전자령, 동경성, 영릉과 흥경성, 그 다음에 여기 보천보 전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호가장 전투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독립운동 과정 하에서 일어난 전투는 거의 다 배우셨다고 봐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화북지대는 조선의용군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조선 독립동맹이 생깁니다. 즉 조선 독립동맹은요. 화북 지역에서 결성이 됐고 화북 지역이라 하면 지금의 중국 북부, 다시 말해 북경 근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화북 지역에서 결성되고 좌우 세력의 통일 전선을 지향했고요. 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김두봉이.
자, 그러고 나서 중국 공산당 내 이들을 구성했던 위원들이 누구냐면요. 중국 공산당 내의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대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산하 무장단체라는 느낌보다는 무장단체 대원들 전체가 조선 독립동맹의 일원이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산하 무장단체라는 표현보다 그냥 재편 정도가 제일 어울릴 것 같고요. 이들이 재편되었다 정도가 제일 어울릴 것 같고요. 밑에 설명에는 조선의용군 설명에는 조독동 결성 이후 재편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중국 공산당 팔로군과 함께 힘을 합쳐서 항일 무장 투쟁 운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더라도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네들과 같이 싸워준 중국 공산당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2차 대전 이후 바로 벌어진 즉 이제 우리나라의 김구와 김원봉을 그렇게 후원했던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뭔지 알겠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치? 공산당은 선생님이 중국사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 과정은 중국의 2차 국공합작 이후에요. 나중에 이제 장쉐량과 서한 사건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 뒤통수를 때렸던 장개석이가 다시 한번 공산당과 손을 잡고 항일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항일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이라는 큰 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엔 다시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이 시작되는데 이게 제 2차 국공내전입니다. 그래서 2차 결렬 이후에 국공내전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공산당의 모택동이 너무나 민중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중국 전체를 장악하게 되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던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양안 관계라고 불리는 중국과 현재 대만이 있게 된 겁니다. 어쨌든 조선의용군은 그 이후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북한군을 담당하게 돼요. 북한군의 주요 전력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남한군에도 북한군에도 영향을 미친 군대가 되는 겁니다.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 의용대의 때. 의용대와 의용군의 변화는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된 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1944년쯤이 되면 이제 진짜 일본 좋댔다 이런 소리가 조선 내부에서도 나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을 했잖아. 욕을 한다는 것은 할 말이 더 이상 없을 때 욕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 친구들과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44년에 1930년대 후반 그 일제 통치하면서 그 병참 기지와 정책 아래에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우 소리가 나오잖아. 그지? 그런 만큼 발악을 한다는 건 지금 다시 말해 전쟁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운형, 나중에 이게 건국동맹이 이제 건준으로 넘어가게 돼요. 84년에 여운형 씨가 이걸 만들게 되고요. 전국 10개 도의 지방 조직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전국이 몇 개 도라 그랬죠? 1910년대에 나왔었죠. 13개 도로 구성해서 부군면 체제를 구성했다. 자, 그러고 여론전과 물자 수송을 방해하였고요. 여론전과 물자 수송을 방해했고, 그 다음에 일부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노동군과 유격대 조직의 시도가 있습니다. 시도를 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와 비슷하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아까 여기 있는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과 그다음에 조선 건국동맹 이 세 군데는 계속해서 트로이카로 연락을 하려고 하고 합동작전도 계획을 합니다. 여기에는 합동작전도 계획을 하는데 역시 계획만 하고 실행을 못했다는 얘기잖아. 이게 지금처럼 막 카톡으로 꾸영 나 운영인디 우리 뭐 좀 할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치? 전쟁 중에 일본의 국경을 넘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오가고 이런 와정이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로 간에 합을 맞추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차근차근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좌우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팬맨과 리틀보이가 빵 하고 터져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독립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큰 역할 없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동북항일연군에서 이어지는 이 88 특별여단을 볼게요. 88 특별여단은요. 동북항일연군의 장녀 세력입니다. 동북항일연군의 장녀 세력이고요. 그 다음에 소련군의 지도를 받았죠. 소련군의 지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조선공작단인데요. 조선공작단 88 특별여단 내의 한국인들로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전후
소련군 점령지에서 효율적인 통치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조선공작단에 후속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겠어? 김일성이고 예, 초창기 북한의 권력을 잡게 되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45년까지의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국제회담이었던 카얄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칸에는 뭘 쓰면 되냐면요. 조선 독립동맹 그다음에 조선 건국동맹과 계속해서 연계를 시도했다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적을게. 조독동 조건동과 계속 연계를 시도하임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카얄포 보겠습니다. 얘들아 카이로 회담이 중요한 이유. 카이로 회담이 중요한 이유. 그렇지. 한국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을 시켜주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냐면 장개석 씨가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얘들아 진짜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서 장개석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짱끼어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미영중이 참여했습니다. 미영중. 자, 얄타회담 볼까요? 얄타회담은 미영소가 참전했고요. 사실 얄타회담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현재 일본과의 전쟁이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과정을 걱정했던 미국이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여를 결의한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소련도 이제 일본에 쳐들어와라. 우리가 그러니까 소련이 2차 대전 때 독일하고 신나게 싸우는 동안 독일에게 하나의 전선을 더 만들어서 부담을 주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계획되고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련 너희를 도와줬고 랜드리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만들었던 탱크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수많은 것들을 연합국에 제공을 해줬단 말이야.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를 도와줬으니 너희도 우리 좀 도와줘야지 일본 뒤통수 좀 쳐줘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미국의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원자탄을 터트리자마자 일본이 항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괜히 소련을 참전시켜가지고 한반도를 분단되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미국의 계획은요 사실 원자폭탄 2개를 터트린 다음에 원자폭탄을 맞고도 일본이 항복하지 않으면 일본의 주요 20개 도시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거기에다 병력을 상륙시키는 초토화 작전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력을 상륙시키겠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그때까지 방사능의 위험성을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웃기긴 하지만 원자탄의 방사능은요. 핵발전소의 방사능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원자탄을 맞았던 도시인 지금 히로시마와 나카사키가 사람 살잖아. 어.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방사능 맛이 좀 묻어가지고 그 나가사키 카스테라 이런 게 되게 맛있긴 한데 어쨌든 거기 사람 살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다 하더라도 방사능 피해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핵폭발과 이렇게 보면 돼. 핵폭발의 영향을 받았으면 죽지 살아가지고 방사능 피해를 보진 않아.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까? 근데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던 후쿠시마라든지 체르노빌은 그야말로 진짜 죽음의 땅이 됐잖아, 그렇지? 그래서 메가더의 단순히 만주 폭격 그거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반미주의자들은 메가더 개새끼다. 진짜 그때 만주 폭격했으면 우리나라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땅이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6.25 때도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었어. 그리고 거기에 핵 좀 터진다고 글쎄. 그리고 그 당시에 핵폭격을 하겠다는 전술적 판단은 솔직히 얘기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원자폭탄을 날려보낼 투발 수단 자체가 없었고요. 당시에도 제공권은 거의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비행기에 실어가서 터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소련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 우주 개발 사업에 전념하는 동시에 미사일 사업을 이제 많이 시행하게 된 거죠. 비행기를 가서 떨굴 수는 없으니까. 아니 비행기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떨구면 정확성도 높고 좋잖아. 근데 그걸 가다가 무조건 저기 미국이 날려보낸 종이 비행기들한테 다 털릴 게 뻔하니까 항공모함에서 날려보낸 애들한테 다 털릴 게 뻔하니까 미사일에다 날려보내자. 달에 사람을 보낼 정도의 기술력이면 지구 전방에다 핵을 떨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소련이 대일본 참전을 결의한 게 얄타 회담이고요. 그럼 이 안에서 당연히 이게 언급이 되겠죠. 한국의 신탁 통치가 처음으로 언급이 되겠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사에서는 자, 포츠담 선언은요. 포츠담 회의가 있고 선언이 있는데 회의에서는 미영소가 선언에서는 미영중이 발표를 합니다. 포츠담 선언은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했다라고 한국사에서 나오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걸쳐 독립하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 카얄포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주 지역 독립운동 볼게요. 자, 미주 지역 독립운동이 1910년대엔 요런 게 있었고요. 1940년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요 화살표 따라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올 거예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용과 함께 볼게요. 자, 이들의 역할들을 보면요. 이들이 뭘 했냐면 글자 크기 한번 더 줄여서 자, 먼저 의원금을 모집하고요. 선생님도 저기 프린트 좀 피고. 자, 의원금을 모집하고요. 왜 이러냐. 아이씨. 그다음에 미주 지역의 외교 활동과 임시정부의 활동을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 외교위원회를 설치했고 당연히 이건 임시정부의 외교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이 임정을 승인케 하려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임정을 승인해야 우리나라의 정통 정부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한국에 해방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미국의 원자탄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일본이 항복해버린 나머지 우리나라가 준비했던 수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임시정부의 발언권을 얻지 못하게 되고 임시정부 인사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미 군정은 우리나라의 편리하고 지네들 편안한 통치를 위해서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친일 관료들을 유임시키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세력을 잡는 게 급선무였던 이승만은 친일파 세력들을 용서하고 반공이라는 기치하에서 반민특위가 이제 어설프게 진행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갑오개혁이란다. 저기 청일전쟁부터 시작하면 거의 50년 가까운 반백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일본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로 죽인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이건 정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41년에 독일에게 침입받아서 45년에 해방된 프랑스 같은 경우 4천 명에 가까운 사람을 사형시켰습니다. 4년 동안 식민지배 받고 4천 명, 50년 가까이 식민지배 받고 2명. 심하죠. 심하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더 안 좋은 겁니다. 2번이나 전쟁을 일으켰던 총 합하면 비스마르크 시절까지 합치면 보불 전쟁부터 시작해서 3번, 그 이전에 뭐 30년 전쟁이라든지 수많은 전쟁을 서로 겪었던 프랑스와 독일은 지금 현재로선 가장 큰 외교적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사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과거 인식을 통해서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우리나라 동북아시아도 한중일 서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맨날 선생님이 밖에 나와가지고 특히 영국이나 호주 같이 그 인종차별 심한 나라에 가면 들었던 소리가 뭐 옐로몽키야. 막말로 한중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세계 경제 랭킹 2위, 3위, 11위 국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하나 조직 다 구성하고 우리나라도 뭐 통일해가지고 좀 발전하고 이러면 한 8위 정도까지, 7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래 딱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옐로몽키의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된 과목이 이제 동아시아사고요. 선생님이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 부분을 가르치면서 일본을 조금 비하하거나 일본에 대해서 좀 나쁘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가르치면서 어쩔 수 없는 한국사 선생님들의 이제 비애인 것 같고요. 반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한중일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내년에 이제 개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 속에서 한중일을 어떻게 과거사를 청산하고 또 서로를 어떻게 서로의 어떤 다른 점이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이제 동아시아사에서 협력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고생 많았고요. 시험 범위는 요걸로서 종료됩니다. 이걸 할까? 그거? 중요한 거? 다 중요한데 솔직히. 이거 교과서 70페이지 분량을 한 페이지로 줄인 거잖아, 선생님이. 음, 아니요. 어차피 이건 시험 대비 영상이니까 다 보십시오. 선생님이 그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준 건 그거는 수능 대비로 쳐준 거지 시험 대비하라고 쳐준 게 아닙니다.
이건 어쨌든 기말고사 시험 대비 영상이니까요. 고거 정리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고거 정리는 따로 안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제 오늘 안으로 선생님이 혹시 이제 그 노트북에서 아직 선생님 차에 안 갔다 왔거든. 노트북에 가 가지고 그 뭐야 개화기 때 사료 그거 있는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 그다음에 다음 주에 선생님이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합사회도 당연히 찍어줘야 되고 두 번째 페이지하고 세 번째 페이지 당연히 찍어줘야 되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과서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페이지 적어놨던 거라든지 교과서에 대해서 여러 사료들을 한번 꼭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교과서를 한번 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다음에 비교 우위 문제, 그거 연습 문제 한 6문제 정도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기로 했죠. 그거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뭘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봅시다. 현대사를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던 뭐 한국사 모의고사 풀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과 뭐 좀 의미가 있는 뭐 영화를 몇 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 솔직히 얘기하면 한국사 영화는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정말 우리나라 영화는 진짜 국뽕을 돼지게 맞춰서 내놓는 영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건 괜찮고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하면 좋은 거야?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는 건 나쁜 거고 우리가 역사 왜곡을 하면 좋은 거냐고. 선생님은 그래서 역사 영화나 역사 드라마 되게 싫어하거든. 볼만한 역사 영화나 역사 드라마 진짜 거의 못 찾았어요, 저는. 전 명량도 싫어해요. 명량 진짜 이순신 비하 영화예요. 어. 그런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건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요. 현재로서 일단 선생님이 맡았던 독립운동사까지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이 진짜 이 부분은 많이 어렵게 가르쳤어요. 인정합니다. 많이 어렵게 가르쳤고 최대한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넣어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이고 우리가 지금 "안녕하세요. 어 잘 가세요. 밥 먹었어요." 이런 식의 한국어로 쓸 수 있고 "야 이 씨발 족뱅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찰진 한국어 욕을 할 수 있었던 건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들,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 등장했던 사람들이라면 정말, 정말 교과서에 등장한 사람들이라면 정말 독립운동을 중요하고 뜻있게 하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독립운동을 폄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수능 점수만이 목표였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배워도 되는데.'라고 싶을 정도로 조금 과하게 가르친 거 있습니다. 미안하고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내신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더 이해해 주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인이니까 조금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시험 대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가능한 한 빨리 사료 강의와 통합사회 강의도 올려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